안녕하세요. 김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 내년에 꼭 학교 합시다, 우리.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인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10개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손글씨로 써봤어요. 남들은 휴일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휴일이 없어요. 물론 자기 주관적인 휴일은 있죠. 자기 나름대로. 특히 명절 같은 게 수험생들은 좀 괴롭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한다, 나는. 그래서 공부도 특히 고시생들은 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노동자냐? 굉장히 힘든 노동자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노동자이기 때문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변리사 수험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을까?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빌딩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유리 닦으러 올라가시는 그분들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이전에 봤지만 뭐 현실적인 게 있죠. 변리사 자격증이라는 허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금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전쟁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곧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사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 명제로도 수험생은 묵묵히 일하죠. 묵묵히라는 의미는 채공 강론 끝나고 나서 좀 얘기해 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4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묵묵히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라틴어하고 히라보를 좀 해서요. 내 인스타그램 거기 하고 그 네이버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라틴 경언을 올려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요때는 지금 좀 게으름을 필 때다. 요때는 떨 때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40개죠? 아니지, 50개죠. 그래야 5, 7, 35, 1년이니까 해당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에서는 EKSGK3 그렇게 되고, 그다음 네이버는 뭐 여기 공지된 것처럼 카페에 민사법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리사 수험생들을 위한 라틴 경언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시끄럽죠. 다 떠들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시 좀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깊은 강물은 가장 소리가 작게 흐릅니다. 소리가 잘 안 나죠.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테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2조, 권리남용과 신의칙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권리남용에서는 뭐 너무 쉬운 영역이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틀리고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권리남용에서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쟁점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일단은 권리남용에서는 주관 요건이 필요하냐? 요거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봐보고 관련된 걸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시험과에 나온 거를 훑어보니까 주관적 요건에 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게 상계에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좀 오래된 판례죠. 주관 요건을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두 징후는 뭐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수험생들은 특히 민법은 민총은 또 자신이 있거든. 또 잘하시거든, 앞부분은. 그거 왜 그럴까?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뒤에 채권에 가면은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뽀개기 강의도 뒤로 갈수록 좀 자세하게. 그래서 채권법을 좀 얘기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일단 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 거는 상계의 경우에 주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주관 요건이 추인할 수 있다. 이때의 추인이라는 것은 추정이죠. 추정이라는 뜻을 이제 일본 애들 한문으로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를 보게 되면 밑에 거 이 지문 먼저 볼까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지문을 딱 읽고 이거 내가 알아 이렇게 팍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직 단계에서는 지문이 있으면은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연말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문제 이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분석해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권리 남용을 인정하기 위하여 권리 행사가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상대방의 고통이나 손해를 준다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그렇죠. 남을 해코지할 목적. 그렇죠. 요거를 주관적 요건에 요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구가 뭐예요? 판사가 쓴 거거든요. 판사가 요구한다는 건 뭐죠?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입증한다면 생각할 것이 어렵다 싶다라면 들어가 보세요. 남을 해코지할 목적이라는 걸 입증할 때 쉬울까요? 어렵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주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권리 남용의 요건으로서 요구하는데 입증이 어려우니까 입증을 못하면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입증이 어렵다와 한계되고 결국은 권리 남용이 아니다. 입증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결론을 맺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권리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왜? 소유권은 권리 중에서 왕이죠. 제일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걸어있다. 지상물이 있다. 자, 이거를 권리 남용 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철거 청구한다는 거죠. 야, 내 땅에 왜 전봇대 박았어? 철거해. 라고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것에다가 이게 권리 남용이라 한다면 이 행사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유권자는 어떻게 돼요? 철거 청구 못하니까 토지에 전봇대 있는 상태에서 논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는 소유권자, 특히 토지 소유권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그래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애착이 무지무지 강한 국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해서는 그럼 얘가 너 해코지할 목적인 거 입증해봐. 입증 못하겠죠? 그럼 뭐야? 요건에 해당 안 됐으니까 권리 남용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정 안 되니까 소유권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권리를 보호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권리도 권리 나름 아니겠어요? 권리도 소유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센 놈 있고 약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에 대한 요구를 언제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NO. 어떻게 한다? 권리 따라 달리 해석하겠다. 그래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판례가 크게 네 가지. 주관 요건과 객관 요건을 다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 따라서는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할까 말까냐는 키포인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즉 권리, 그 성질을 잘 보고 판단한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머리 인식하고 판례를 볼 때 어떨 땐 요구하고 어떨 땐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런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어요. 그것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이 객관적 사정이라는 것은 권리 남용은 이익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는 사회성이 훨씬 강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야 그러면 이거 그 권리 행사하고 인정하기 좀 곤란해. 이런 식으로 사회성에 의해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이익 경영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주관 요건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어떤 교수의 얘기를 잠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지문을 갖고 어떤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자 봐라. 대법원 판례는 지금부터 이 판례를 낸 순간부터 주관적 요건을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냈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판례는 그 다음에 나온 판례예요. 주관 요건과 전혀 관계없는 판례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와 약간 다르죠. 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주관 요건에 이제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잡고 판례가 그런 입장이라고 썼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내요. 왜 잘 내는가? 잘 보세요. 우선 이해보다도 이게 지문이 뜨면 빨리 찍어야 되니까 분명 찍을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상계할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빨리 읽어보면은 감이 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계할 목적으로 상대방 발행의 약정을 액면가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 있어봐. 여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미 소유권이 있죠. 저거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취득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할인 취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건 뭐냐? 이럴 때 사실관계를 여러분이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자, 어떤 거냐면 은행에 한번 가면 있잖아요. 대출을 받으러 한단 말이죠. 5천만 원. 그럼 은행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저희 은행에 정기예금 하신 거 있어요? 물어봐요. 그럼 정기예금 5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5천만 원을 정기예금을 돌려줄 채무가 있죠. 그런데 대출금은 받을 채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금을 안 갚으면 은행이 정기예금 안 주면 되는 거지. 안 돌려주면 되지. 그게 은행에서 쓰는 상계예요. 그래서 상계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판례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은행이에요. 역시 이제 이것도 은행에 관계되는데 하나 사안을 좀 이 사안에 맞춰서 본다면 자, 임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죠. 근데 이 보증금이 상당히 많아. 그러면 은행처럼 머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임차인에게 내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혹시 임차인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럼 내가 상계 팍 쳐버려갖고 안 돌려줘도 되겠구나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약속보험 채권을 액면가의 40%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하는 것은 뭐야? 채권을 갖는 거죠.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탁 찍어보세요. 여기에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의 채권을 사는 거야. 사는 과정에 야, 요거 사서 내가 까버려야지. 근데 지금 임차인들이 40%로 다운됐으니까 굉장히 연약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임대인께서 임차인들의 채권을 사는 그 취득 경위, 과정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해코지 할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볼 때 키워드가 목적이야. 상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상계할 목적이 어떻다는 거야, 이게. 액면가 40%도 안 되니까 불순하다는 것이지. 그러니 이 안에, 상계할 목적 안에 주관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시험과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볼 것이 권리남용의 주관요건은 이제 2조에 나오는데요. 103조, 104조에도 있어요. 혹시 생각나나요? 103조에 뭐가 있어? 주관요건과 관계되는 게. 사회질서잖아. 동기의 불법. 그렇지? 동기의 불법이 상대방이 알았구나 할 때 무효죠. 그 다음에 103조의 한 예시라고 하는 104조에도 주관 요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용의사. 우리나라 판례가 상대방의 공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할 의사가 있을 걸 요구하죠. 그것도 주관 요건. 자, 2조와 103조는 왜 묶었냐면은 이 두 개는 강행 규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신의칙 2조가 강행 규정이라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야, 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강행 규정이냐? 강행 규정입니다. 왜? 이 두 개는 세팅이에요. 2조, 103조 위에 누가 있냐면은 헌법, 기본권이 있어. 그래서 헌법의 원리를 얘들이 비춰주는 창문이에요.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밑에 사적 자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보다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 계약이 선량부수 위반되면 무효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조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그런 위치로 잡아주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게 요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자, 이거는 이 영역에서 주관적 요건은 역시 사회성과 관계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 보면은 동기불법을 맨 나중에 봐요. 맨 나중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어떤 영역이냐면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 5가지 영역이죠. 영역은 상대방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는 거야. 이거는 사회 질서를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 강행 규정이죠. 요건 상대방을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역이에요. 그 5가지 영역은 다.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까 말까를 검토할 때 비진의 의사표시는 뭐냐면 농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비진의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거짓말로 A가 오늘 명절이니까 B 보고 야, 내가 오늘 기분도 그런데 이 건물 너한테 줄게. 그럼 우리 법대생들은 고맙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녹음을 딱 해둡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누르는 거지. 왜? 유효입니다. 왜? 아니 뭐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겠다고. 증여예요. 그럼 유효입니다. 주겠다고 말하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07조 1항의 유효인데 단서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게 바로 그 주관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농담이나 거짓말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일단 유효치고 그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무효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한 여러 번 나와요. 여기 나왔다 하면은 이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면 나올 때마다 세팅이 다 돼갖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역시 103조와 관계해서 10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정 행위죠. 이거는 103조의 한 예시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불공정 행위, 즉 매매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았어요. 이랬을 때 요거를 좀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 갖고 유효한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판례가 그 유명한 무효행위 전환 판례예요. 그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폭리행위인데, 네, 이건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죠. 이건 설명할 필요 없지. 이거는 추인 한순간 무효니까. 그렇죠. 이건 더 필요 없고, 이것만 잘 보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변리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소위 말해서 알박기 사안이라고 그래갖고, 무효행위 전환하는 판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무사 작년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제 곧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려면 기억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기억하냐면 쭉 읽어보면 알겠죠. 매매 대금이 과다. 알박기를 했어요. 저기 상일동에 있는 주택조합 그 재건축 사안이에요. 근데 한쪽 귀퉁이에 마른 목골 땅을 갖고 있었어. 이게 진짜 돈 되는 땅이죠. 거기 그냥 눌러 앉아갖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택조합에서 내쫓으려고 돈을 많이 줬다고요. 그게 매매 대금이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불공정행위는 무효죠. 근데 무효 쳐서 끝내기보다는 이 친구도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보다 조금만 좀 높이는 가격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무효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죠. 다른 금액으로 적정 가격으로 정해서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박기 사안으로 무효행위 전환의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법무사를 끝났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볼 때는 선생님 매매 대금이 과다하다면요 일부 무효하니까요. 일부 무효.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사자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방식도 있고. 근데 일부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질문인데 매매 대금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매매는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무효이므로 전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액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 그걸 5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런 거를. 우리나라 그냥 글자잖아. 뭐뭐 했을 것. 그랬더라면. 네, 가정적 의사. 그렇죠. 여기 뭐 진해지는구나. 가정적 의사. 뭐뭐 했었더라면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적 의사는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보충적 해석이라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중요하냐면 이 가정적 의사는 당사자 김갑돌 박무슨 누구의 의사를 판사가 이랬을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야? 당사자 의사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 판사가 생각하는 의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글자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적 의사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종합 판단해서 신중을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교재 읽을 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둘 다 틀린 것이 됐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3자 명령이 됐죠.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까지 내려왔으니까 107조 한계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어떨 것인가.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 동기하고 내심의 의사표시의 효과 의사. 이거 잘 몰라요. 헷갈리고 있는 거. 그게 전형적이 알아보기 쉬운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번 봅시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립학교나 이런데. 그러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돈은 꿔야 되겠고, 그때 이제 만만한 것이 자기 직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이름으로 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제3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잘 보면은 첫 번째 사안은 이런 제3자 명의의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안은 뭐냐면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틀렸어요. 진위와 표시가 일치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답은. 자, 지금 이 헷갈리는 거지. 야, 가만있어 봐. 똑같은 제3자 명의로 돈을 꾸는 건데 하나는 허위 표시고 하나는 진정한 의사 표시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는 교재를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이사장이 수학 선생을 이렇게 불러갖고 학교가 돈을 지금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명의로 요 앞에 하나은행이 있죠. 거기서 돈 좀 갖고 오세요. 나중에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럼 수학 선생이 안 돼요 하고 용감하게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수학 선생이잖아. 좀 째째하고 이렇게 저렇게 쪼잔하고 겁 많고 그럼 다 가죠. 에이, 내가 어쩌다 이 학교 와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하나은행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 5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일어나, 그러시죠. 그거 썼죠? 주겠죠? 거기다가 대출 계약서에 김빵빵이라 합시다. 김빵빵 하고 차용인 쓰고 5천만 원 썼어요. 자, 이게 진정한 대출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거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이사장이 하나은행에 있는 그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있잖아, 우리 수학 선생님이 가시는데 그분 명의로 돈 좀 꾸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출한다 초과해서 안 되거든. 알았어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10분 있다가 수학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수학 선생님이시군요. 대출 계약 쓰십시오 하고 김빵빵이라고 차용자 썼을 때 돈을 꽂은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돈 꾼 사람은 네가 아니고 그 이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전자의 경우가 뭐야? 그냥 진정한 대출 계약이에요. 누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양해했다는 게 그거야. 서로 알고 왔다는 거지. 그랬더니 쓰는 순간 그 쓰는 것의 의사가 차용자가 김빵빵이 아니라 박모모 이사장이라는 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진위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고 상동이 짰으니까 허위 표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해서 딱 기억해두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실력을 다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간이 얼마 그래서 요거는 딱 문제라면 양에 딱 나오면 요 허위 표시야. 그렇죠? 이런 거 조금만 설명해 줄까? 동기하고 이제 이 표시 행위, 그 다음에 내심 효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일단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A가 6,500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이걸 거꾸로 5,600이라고 썼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방이 여기 써 있는 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A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냐면 의사라는 것은 의지예요. I will borrow 할 때 will이에요. 그럼 표시상 효과 의사라는 건 뭐냐면 표시에 나타낸 의지 표시가 5,600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진짜 I will은 6,500이었죠. 이걸 A가 내심상,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을 기준이죠. 내심상 효과 의사라 그래요. 일치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일단은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대상은 이게 아니죠. 사람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드러난 거, 계약서에 쓴 거, 말한 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600이라 썼으니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나타난, 이게 상이라는 게 뭐냐면 표시에 나타난, 좀 어려운 원어들이 하면 표시로 추정해본 의지. A의 의지는 5,6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표시상 효과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했었더라면 표시상 효과의사 5,600하고 A가 원래 갖고 있는 내심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예요. 그럼 방금 나온 경우로 대입시켜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사안. 수학 선생님이 입이 툭 터져갖고, 내가 어쩌다 이 학교 들어갈까. 5천만 대출할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김빵빵입니다. 5천만 원 쓰고, 김빵빵 이러니까 직원은 뭐로 보는 거야? 김빵빵이 차용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A는 자기가 차용자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거기서 조심해야 돼. 거기 부분이야. A의 속마음은 불만이 가득 차지. 근데 내가 왜 어쩌다 이 학교 들어와서 있고, 그 말은 뭐야? 내가 차용자니까 결국은 은행이 나한테 돈 내라고 하겠구나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안은 뭐야? 차용자 김빵빵의 대출 계약은 진정한 의사표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과 짠 건 어떻게 돼요? 내가 김빵빵이다 하니까 상대방 뭐랬어요? 너는 방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지. 그렇지? 의사표시 부딪히고 짜고 했죠. 허위표시. 오케이. 그래서 답은 OX. 자, 그 다음에 착오로 들어가 볼까요? 착오는 그렇게 형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오를 공부할 때 진짜 착오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착오의 유형이 워낙 많아요.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동일성의 착오도 있고, 법률의 착오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은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해줄게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시상 착오, 내신 효과상 착오, 그 다음에 동기 착오, 그 세 개가 기본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한다면은,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표시상 효과서와 내신상 효과서 일치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 얘가 A가 모르고 한 경우다. 이게 착오예요. 근데 이런 착오에 대해서 여기를 잘못 썼어. 그러면 이게 표시상 착오야. 깜빡 잘못 쓴 경우 있지. 그 다음에, 자, 요것의 의미, 아까 뭐라 했어요? 표시상 효과서는 표시에서 추정된이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러하고 파운드는 같은 가격이야? 같은 가치야? 그래서 파운드로 쓸 바야 달러로 써야지 하고 그 부분이에요. 눈을 부릅 뜨고 달러로 썼으니까 여기는 잘못 쓴 게 없죠. 근데 달러의 의미는 파운드와 다르죠, 가치가. 요것의 의미, 요것에 추정되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바로 내심상 효과사 착오인데 여러분 측에 보통 이것의 내용인 내용의 착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 의사 표시 그 이전 단계가 뭐야? 그게 바로 동기예요.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마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마시지만 어떤 조폭이 마약을 밀매할 목적으로 중고차 5천만 원짜리 사러 갔어요. 저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중고차인데 그 밑에를 뜯으면은 마약 많이 실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얼마요? 5천만 원? 알았어. 내가 5천만 원 주고 살게요. 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매매죠. 자동차 사겠다고 말하고 분명히 살려는 의사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마약을 밀매해서 밑창에다가 깔아갖고 몰래 들여와야지. 이 부분은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고차를 사러 가게 된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동기의 불법함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의 법적 의미를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전 단계, 의사표시를 하기 전 단계의 심리적 동기, 그게 동기고,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 목적 그러죠? 그 목적이기도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동기, 목적. 자, 그럼 이 사안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안이 조금 좀 묘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선정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지문을 잘 보면요, 표의자가 행위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얘기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 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이치, 그러니까 의사표시 불이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착오로 다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작년에 법무사가 출시된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변리사 2015년. 이게 답지문이에요. 답지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오지선다니까 상대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명백히 틀렸어.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찍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이 변리사 2015년 이 판례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쌍방의 동기착오 사안이에요. 그래서 소위 양도소득세가 이제 건물을 팔면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매수인이 저 양도소득세 한 5천만 원 나오면 되는데 그거 제가 내드릴게요. 그럼 내주신다면 내가 팔죠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장래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몇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나 그 정도 값이면 난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나도 안 팔지. 자, 정리? 쌍방이죠. 동기착오예요. 그럼 이 경우는 결론은 뻔하지. 취소시키는 거지 뭐 둘 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취소됐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바로 장래에 여기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게 착오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게 틀린 질문으로. 왜? 그 판례 쌍방의 동기착오에서는 착오 취소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나가 버렸네. 이거 답 보고 확 지나가 버렸네. 쌍방의 동기착오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출제 조금 서툴러요. 이게 쌍방의 동기착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를 줘야 돼요. 여기 페이지에 여러분 써놨으니까 교재에서 확인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암시가 들어보니까 혹시 이거 외울까봐 이거 나왔다 하면 착오된다 이럴까봐 이 질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출제가 되면은 교수들은 이미 출제된 걸 그 문장 그대로 쓰고 싶어 해요. 따로 창조할 머리도 좀 그렇고 나중에 이의제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은 나 같으면 외우지 않겠다. 왜? 가만히 만져볼 것 같아. 장래 미필적이면 알아. 그 발생을 얘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뭔가 좀 이렇게 눌렀잖아. 그죠? 그럼 뭐 감각을, 이거는 아닌가 보다. 금방 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감을 딱 잡아두면은 내년까지는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시 하나 해두고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 중에서 좀 쉬운 거죠. 소위 중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착오에서는 이제 어떠한 테마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의사표시 불이치 영역은 5개가 있었죠. 너무 진하게 굵게 쓰나 보다 내가. 힘이 넘쳐. 머릿속 해봅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108조, 109조가 착오예요. 110조가 사기강박 2개 합쳐서 5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사회질서 보호 영역입니까? 상대방 보호 영역입니까? 상대방 보호 영역이 그랬어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지만 상대방이 농담, 빈담 모를 테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허위필 108조 상대방과 짜고 했어. 그럼 뭐 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자, 착오로 갑니다. A가 자기가 모르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네가 모르는 거지 내가 뭐 잘못 있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유효로 가는데 그게 중대한 부분일 때는 여지를 좀 주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취소는 무효와 다르죠. 네 글자예요. 일단 유효예요. 요거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같은 네 글자인데. 해제. 해제는 완전 유효야. 일단 유효와 완전 유효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 일단이란 말인가 걸 머릿속에 넣어봐요. 일단 유효니까 이따가 나중에 취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 표시를 의사표시를 했을 때 취소! 하면 소금 무효 친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유효니까 상대방은 상당히 불안하지. 제가 취소 치지 않았지. 근데 무효는 뭐야? 살래? 응? 뭐 한 건데? 마약 밀매? 살래? 마약 살래? 응? 하는 순간 무효야. 그래서 그거는 계약 당초부터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일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차고자에게 줬어요. 그럼 이제 차고에 빠진 사람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네가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유효로 놔둘 테니까.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너 실수 너무 심하게 했네. 난 너 보호 못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용자가 비난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취소버리는 게 낫죠. 그런 의미예요. 자, 요거와 이제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횡령사안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죠. 이건 답이 어떻게 되나요? 갑의 횡령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나 을에게 손해 발생의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상계 얘기네. 그러면 상대방의 과실이 30%면 100에서 30%를 까서 70만 손해배상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떤 사안이에요? 횡령 사안이에요. 횡령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됐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의로 불법 행위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은 그럼 여러분 뭐 사용적 책임이나 뭐 이런 데도 과실상계 뭐 무과실 책임에도 과실상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횡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횡령. 한 글자 붙이겠습니다. 영득행위. 영득이 뭐야? 재산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횡령해서 5천만 원을 딱 영득, 재산을 챙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과실에 따라서 30% 까면은 5천에 10분의 3이 날아가죠. 그러면 불법행위 한 자가 10분의 3을 챙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눈뜨고 못 본다. 그게 바로 형평상.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참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자, 답을 표시해두고. 자, 다음 6번 볼까? 이제 계약 당사자 확정은 요건 이제 대리 부분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당사자 확정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당사자 확정은 여기보다 더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법률행위 아까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 첫 번째가 확정, 가능, 접법, 강행 복귀 위반이 안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요 네 가지 요건이에요. 그 중에 당사자 확정이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비단 당사자 확정은 그 당사자 목적 확정, 거기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되지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계약의 성립, 채권 강론 파트예요. 거기서 이제 판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어느 냐면 대리예요. 대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누구 이름을 써야 되나요? 그렇지, 본인 이름 써야지. 쓸 때가. 자,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이 B 보고 자기 건물을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B가 C라는 사람을 만나서
계약서를 쓸 때 이름, 매수인, 매도인 있지, 팔아들었으면 매도인이 A입니까, B입니까? 다시 한번. A가 자기 건물을 B 보고 팔아달라 그랬어. 그럼 B가 C한테 팔라 그래. 그럼 매도인 B야, A야? A지. A가 누구야? 그게 본인이잖아요. 그게 본인의 이름이야. 그걸 한문으로 두 글자가 뭐야? 그렇지. 현명. 명, 현명. 현명. 그러니까 아이고. 나타낼 현자, 본인 명자. 현명주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 인척하는 일이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도대체 누가 당사자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리와 관계돼서 앞부분에 검토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 판례들은 당사자 확정을 먼저 하고 그럼 당사가 성립이 됐잖아. 그 다음에 대리권은 특별효력권이니까 표현들을 나중에 검토한다. 이렇게 확 나가다가 헷갈려갖고 그거 쫙 무너뜨렸어요. 그 법리.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옛날 공부하신 분들이야.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법률행위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있죠? 그거로 정리해요. 그래서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사안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임대차 사안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임차인이 남의 이름을 갖고 남처럼 행동했어요. 요거하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이게 형이거든요. 동생의 내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이야. 동생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분석할 테니까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계약 당사자 확정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기본 입장이 있어요. 요거요. 자, 여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림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먼저 읽어보고요. 요건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요. 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위해서 당사자를 정하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은 소규모 임대차인데 이 부분도 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을 한번 보죠. 임차인 한번 오세요. 왜 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식 매매할 때는 누가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 봅니까? 안 보죠. 근데 임대차는 꼭 임차인을 보거든. 왜? 저 사람이 우리 집 부실 사람인지, 조폭인지, 얘 가끔 술 취한 드렁큰지 이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지. 그럼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임대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임차인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저 누군데요? 임차인으로 이제 사무 오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 누군데요가 생각나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나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거 아니야. 사람이 좀 인상도 괜찮고 착해 보이 이러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뭐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사안은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좋은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보증금을 5천만 원 정도 주고 들어갔어. 그럼 나갈 때 5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꿔주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꿔주는데 이거 확실히 받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보증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아저씨 저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었을 것이죠. 그럼 임차인 명의로 내 명의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꿔줄게요. 그러면 임차인이 5천만 원 주면은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 임차인 명의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죠. 그럼 돈 꿔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부에게 돈을 5천만 원 꿔줬는데 B라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대리인이라고 말했으면 보증금이 이리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돈 꿔준 사람처럼 행세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 대리인 B라는 현명이 없어요. 없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본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때 임대인을 부르는 거죠. 누가 보증금 아저씨 누구한테 돈 보증금 줄 겁니까? 이 사람 A입니까? 돈 꿔준 사람? 생판 처음 봤어요. 몇 년 동안 같이 지지고 볶았던 B입니까? 아, 이 사람이지. 누가 A예요? 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 누구야? 임차인이지. 돈 꿔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 다른 사람 매매 같은 데서는 명의자냐 행위자를 갖고 판단하지만은 임대차에서는 행위자가 당사자예요. 그렇게 생각해 두면은 첫 번째 사안은 이제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안의 그 문장의 앞부분, 다만 임대차하고 앞부분에 당사자 확정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현재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요. 어떤 거래, 매매예요. 임대차가 아니고 했을 때 명의자가, 행위자가 있었을 때 매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름 쓴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알죠, 보통. 근데 얘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어서 행위자가 매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명의자가 당사자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의 명의는 이렇겠지만 얘들은 행위자, 얘가 바로 당사자라고 생각했다면 자연적 해석이죠. 에 의해서 행위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배웠나요? 법률의 해석 방법의 순서. 자연적 해석이 먼저야, 규범적 해석이 먼저야? 자연적 해석이 먼저야. 당사자가 합의한 거, 그럼 끝난 거지 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익 형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행위자는 얘인데 얘가 다른 사람 이름 썼어요. 얘는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죠? 얘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지르갖고 얘의 뜻대로 이렇게 명의자가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고 그게 없을 때는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명의자를 당사자로 정한다. 딱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은 그거 한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채권 강의 다시 또 할 겁니다. 다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자를 갖고 된다. 자, 그다음에 썼어요. 네. 엑소 7번 가겠습니다. 자, 묶건 대리치기인 거 볼까요? 묶건 대리치기는 뭐 잘 내죠. 거기 판례도 많고 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을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데 지금 시간상 그건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요것만 이제 해주겠어요. 요 문제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철회, 무권대리인 책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선이냐 그러면 처리할 수 있죠. 맞지? 행위 상대방이 선일 때 제한 능력 상대방이 선일 때 처리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 그 악의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이전 등기 말소니까 뭐와 관계되냐면 등기 추정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입니다. 강력한 추정이에요. 그럼 이게 그 등기된 대로 되어 온 게 아니다라고 입증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 봅시다. 어떻게 이제 여러분 입증 책임을 성립하냐면은 가장 쉬운 거는 성립 요건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한다.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 없음을 입증한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말로 할게요. 다시 한번 찬찬히. 유효냐 무효냐 중요하죠. 민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효과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어떤 계약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법률이 보충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 영역이에요. 그러면 효과 영역에서 자, 모두 다 갖췄으면 유효고 유효의 반대는 무효예요. 여기 부분에 아까 일단 유효라는 취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와 대비되는 게 해제해지야. 여기는 완전 유효야. 이건 일단 유효, 처음부터 무효. 됐죠? 효과가 없으면 이거 4개 중에 하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뭐 전자효로 이런 거 외우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여기서 유효 주장자가 성립 요건을 입증한다. 왜? 성립되면 보통은 유효한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요거는 예외적인 것들은 마약 매매 이런 거 많아요.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효 취소 주장자가 효력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즉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라고 입증하라는 거야. 됐죠? 쉽죠? 유효 주장자가 이거 입증, 무효 취소 주장자가 이거 입증, 없음 입증. 끝이야. 그게 답니까? 다요. 저게 바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즉 법률 요건 분류설이에요. 저걸 가지고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거, 예컨대 뭐 입증 방해라든지, 그다음에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완화 이론 그런 건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 빼고는 다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것에 이제 같은 급이 뭐냐면, 자,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아이고, 계약을 맺었으면 보통은 유효한 계약이죠. 요거는 예외죠. 요거를 그대로 조문으로 가져가 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지. 본문이죠. 그러나 단서지. 어느 게 원칙이야? 요게 원칙이야. 요게 예외니까. 그럼 뭐지? 예외 사유는 예외 주장자가 입증한다. 됐죠? 오케이. 끝이야. 자, 그러면 하나 더 팁을 하나 주면은, 여기도 지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유효입니다. 라고 주장한 자가 성립 요건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하나. 즉, 상대방이 너 무권대리인 책임져. 이 친구가 무권대리인입니다. 걔가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권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주장을 하고 대리인이 대리권 있음을 없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주장과 입증이 일치하지 않죠?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2개 남았는데 세 번째가 나중에 나오니까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는데 어떤 거? 안 배웠나? 397조. 자, 397조는 뭐야? 예, 그렇죠? 금전. 채권 목적에 나오는 금전 체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전을 5천만 원 꿨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손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손해가 생기죠? 네, 그날 돈을 받았더라면, 즉 연체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지연이자. 네, 요거는 당연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손해는 누가 입증하는? 누가 주장하는 거야? 야, 5천만 원 내놔. 채권자지. 그렇죠? 근데 손해를 주장했는데 손해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390조 나오지? 그 경우가 또 주장과 입증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등기는, 등기 추정력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된 사람이 왕이에요. 등기 추정력 때 다시 얘기했지만, 등기됐으면 등기가 된 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말 쏘고 싶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 등기가 된 사람 말고 그 상대방, 말소를 주장한 자가 입증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등기 추정은 따로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로 들어가 볼까요?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는 한 문제 내죠. 근데 인제는 여기서 틀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도식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실 만한 게 어떤 거냐 봤더니 계약금으로 해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안 했다 해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행 안 했다 해지하는 경우, 이게 다 해제잖아. 자,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네. 자,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우선 제일 쉬운 거 먼저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채권론 총론 처음 배웠을 때 주된 채무, 부수적 채무가 있다. 그럼 말감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거 있지. 자, 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 여기 무서운 거죠? 처음부터 다 없앱니다. 취소처럼 우리나라 판례가. 자, 그러면 해제는 계약을 완전 유예를 갖다가 나중에 처음부터 싹 없애버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렇게 중요한 해제를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해제가 되겠지만 종된 채무, 즉 부수적 채무 위반한 것 같고는 해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끝났죠. 협력 의무는 뭐야? 종된 채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어요. 딱 찍었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꼭 받아라. 그러면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둘이 관할관청에 가서 우린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증 갖고 와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한 계약은, 장사자가 한 계약은 매매 계약인데, 관할관청에 같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협력 의무입니다. 그래서, 야, 관할관청에 같이 가져. 안 해? 그럼 소송 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 이제 이 협력 의무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가서 협조해 주는 뭐 이런 거니까 본래 매매 계약의 부수적 채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해지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요거는 왜 안 됩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허가 전이냐 후냐 따라 달라요. 허가 전이면은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 안 돼요. 왜 안 될까? 우리나라 말로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나중에 허가 받으러 가면은 유효되지만 허가 못 받으면 무권들이 추인처럼 처음부터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서 해제를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계약금 계약은 자,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숫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산 사람이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1억을 줬어요. 보통 10분의 1을 줘죠. 받았어요. 이 두 당사자의 계약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그러면 저 끝나. 계약이 한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야? 살래? 응! 하는 순간 매매 계약은 성립되고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뭐야? 별개 계약이야. 10분의 1을 주면은 내가 안 받으면 끝이야. 받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계약이야? 요물 계약이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계약의 기능이 뭐야? 펑션, 기능은. 그거는 그렇지. 계약금을 받아두는 이유가 딴짓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사겠다는 사람이 10억짜리 1억을 줬어요. 근데 딴 거 사버리면 매도인이 황되잖아.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봤을 것 같으니까 그거 계약금 챙겨버리면 되지. 매도인이 딴 사람에 팔았어? 그럼 2배
문제가 되겠지? 그런 것들이 계약금 계약의 기능이지 계약은 별개 계약이에요. 됐죠? 그러면 풀어보세요. 요거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 허가를 받았대요. 그럼 해약금이란 게 계약금이에요. 방금 얘기한 2배 포기 해제. 해약금 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별개니까 그 법률은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책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 영역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판례는 굉장히 많지만, 다 이런 유형안에 포섭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계약 체결했죠? 허가받으러 가기 전에가 있고, 허가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허가를 못 받으면 이제 확정무효예요. 그 전까지는 미확정적 무효인데, 이걸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허가받았죠? 소급 유효예요. 그럼 마치 이거 뭐와 유사해?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유효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유동적 무효 법리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무효예요. 그러나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요 영역이지, 요 영역, 토지거래 허기 받기 전 영역, 요 영역은 유동적 무효야. 그러면 계약의 채권적 효력, 예컨대 재산권 이전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은 아직 모르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이 되면은 안 주면 되고, 일이 되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청구권, 본래적 효력이죠. 대금 청구권, 이런 거를 청구하든지 손배 청구하든지 해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협력금은 불적의무죠. 이건 일이 가도록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해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동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는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태는 유동적이니까 요리 가야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지. 요리 가면 부당이득이 아니지. 더 갖고 와야지 돈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계약은 별개 계약이야. 인정이 돼요. 오케이? 자, 답을 표시해 놓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이는 설명회 때 내가 요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시에서 작년에 출제됐는데 당황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학원 이 강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몰과서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로 보겠어요. 요거는 1번 기출문제, 1번 사법시험.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출제 유형이에요. 민법 교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뜬 거예요. 자, 쉬워요. 문장은 길지만 쉬워요. 하나만 풀면서 볼까요? 17세 미성년자가 법정 들인 동의를 얻지 않고 보석을 1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8세 1개월,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거든요. 혼인을 했어요. 취소에 대한 사안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보석을이에요. 보석을, 은이 아니고 보석을 인도한 시기, 인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쭉 보면 다 보석 인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행행위죠. 이행행위예요. 그럼 이행이 딱 떴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행행위를 하면은 뭐가 문제야? 딱 걸려드는 게. 추인이지. 추인은 두 가지야. 추인의 의사표시로 하는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어요. 두 개 다 어떨 때부터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 추인하는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지.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나서 추인할 수 있는 거야. 법정 추인이나 일반 추인이나. 차이점은 있어요. 법정 추인은 객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일반 추인은 알고 있어야 돼. 그 사유를. 자, 됐어요. 그럼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이행행위를 하겠다면 뭐야? 그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끝난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보석을 인도한 시가 혼인 전후 인지를 불문하고 하면 좀 이상하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 의제가 되잖아요. 그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죠. 그리고 인도했으니까 이행행위죠. 추인이 나와야 되죠. 불문하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다음. 혼인의 전후를 묻지 않지만 19세 전에 인도, 그것도 아니지. 19세는 성년이지만은 그 전에 혼인을 18세 때 하면은 성년 되잖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묻지 않지만 안 되지. 3번. 혼인 전에 인도했어. 그럼 19세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자,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혼인 전에 인도했으면 추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러니까 19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원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잖아. 3년 안 지났지? 취소할 수 있어요. 됐네. 다음에 혼인 후에 인도했다? 그러면 이행이 했죠. 19세 이전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고 봐야지. 추인이니까. 요 놈이 답이네. 그럼 4번. 19세 이전 혼인 후에 인도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지만, 글쎄, 혼인 후에 하면은 추인된다니까. 그럼 5번은 볼 것도 없지. 혼인 전은 불문 이랬으니까. 그리고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의 의사표시 법정 추인 아니야, 지금 이행행위니까. 그랬죠. 답은 3번이에요. 쉽죠? 이행행위, 이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돼? 이런 문제 나오면, 이행이 나왔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냐. 그거 먼저 확인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3년 지났냐, 안 지났냐. 그것만 확인하면 이런 문제는 틀릴 리가 없어요. 한 번만 풀어봤으면. 이렇게. 그래서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어느 교수가 냈으면 너도 내? 그럼 나도 내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세요. 자, 3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야. 정리한 거니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찍어서 찍고 나중에 뭐 인터넷 동영상 나간 그때 한번 훑어봐도 되고 지금 빨리 찍어드리기 빠르지 나중에. 자, 소멸시효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채권양도 대항권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 청구에 해당할 것인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연도 대항 요건이 통지 승낙이죠. 그렇죠? 그때 채권연도 통지를 소위 제척기간에, 제척기간은 재판상 청구도 되고 재판 외 청구도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재판 외 청구에 이 채권연도 통지가 되겠는가.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거를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하고 돈 갖고 와 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알고 있죠? 대항 요건. 대항이 뭐야? 대항이 주장이야. 주장. 적법하게 주장하기 요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소멸시효는 왜 중단시키는 거예요? 간단히 들어가면 돼. 소멸시효. 왜 소멸시효가 되지? 권리 행사 안 하니까. 중단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청구했으면 재판 청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중단시킨 거야? 소멸시효. 권리에 잠자는 자니까. 권리 행사했어?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가 채권 통지를 못 받은 채권 양수를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적법하게 돈 갖고 와. 이걸 적법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러나 최소한도 권리 행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정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여러분 많이 스키핑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좀 구별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안 지워져. 여기다가 써야 되나? 자, 요거 이제 됐죠? 요거. 요게 문제 봤죠? I will.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급이지만 다른 게 의사통지야. 그 다음에 요거와 또 구별될 게 관념의 통지야. 자, 요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됐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법률행위. 요걸 뭐라 그래? 준법률행위. 그렇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이 계약이니까. 단독행위는 많지 않거든요. 합동행위는 인정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계약이야. 빨리 계약으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준자 붙이죠. 자, 이제 머리 조금 쓰는 거야. 이거 법률행위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니까 준자 썼겠지. 그럼 준이라는 소리는 왜 썼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겁니다. 자, 시험 보는 사람은 딱 구체적이어야 돼. 준용하는 거 2개만 써보세요. 하나 뭐야? 대리. 응? 준법률행위 대리에 적용됩니다. 대리는 의사표시만 적용되잖아. 응? 그 다음에 또 있어. 도달. 상대방의 의사표시 도달이죠. 그거 2개가 가장 대표적이야. 빨리 써놔야 돼. 대리, 도달. 의사표시 도달했다. 도달. 그 2개는 법률행위와 똑같이 법률에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들입니까? 이럴 때는 첫 글자 따는 거야. 내가 만드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추어가 아니라 최고. 최고, 거절. 최고, 거절. 최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행청구야.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갔지만 통지죠. 그죠? 의최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뭐냐면은 첫 글자로 관통승. 각종의 통지. 여기 지금 채권 넘겼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통지. 그 다음에 승인. 나 채무 있어요? 라고 승인하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관념이라는 것은 뭐지? 어떠한 사실을 통지,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월 7일 날 5천만 원을 A에서 B로 갔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관념의 통지야. 근데 전화 들고 돈 갖고 와. 그래서 그럼 의지가 들어가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의사통지야. 됐죠?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척기간은 너무나 센 놈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 그래서 소재기 기간으로 하는 게 통설이야. 근데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재판 외 행사도 인정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럼 재판 외 권리 행사가 어떤 게 있느냐? 최고를 물어보는 거죠. 채권형도 통지냐? 아니면 최고냐?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재판상 청구는 최고죠. 돈 갖고 그랬으니까 최고 의사, 재판 청구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에도 조문을 가만히 보면은 청구, 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청구에는 앞에 관형사가 재판상 청구가 있어. 그럼 그와 대비되는 게 뭐야? 재판 외 청구지. 그 재판 외 청구가 최고야.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날까? 가만히 있어봐. 소멸시효조차도 제척기간보다 약한 소멸시효조차도 의사통지 최고만 인정되는데 그보다 더 빨리 끝내야 되는 제척기간에 관념의 통지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감각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래서 통지, 관념의 통지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봐라. 제척기간보다 충분히 널널한 제도인 소멸시효도 의사통지 최고만 인정되는데 그 관념의 통지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제척기간 그것도 더 센 놈인데 무슨 관념의 통지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런 거는 메모해 두시고 또는 찍어 두시고 판례가 인정하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의 청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쯤이면 정리를 해둬야 좋죠. 예, 첫 글자 떼고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공부 여러분 아직 내년 시험 안 봐서 그러는데 설명회 때 계셨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을 때 요거를 딱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억납니다. 왜? 여러분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교수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정확하게 읽어두고 이해두면 그냥 찍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되도록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면은 그만큼 암기량이 줄어요. 그럼 얼마나 편해. 그래서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특히
요거는 여러분이 알 거고요. 요거는 점유보호권은 어떻게 돼요? 점유권은 도둑도 가질 수 있는 권리야. 도둑놈은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임시적 권리는 빨리 없애야 된다. 빨리. 그렇죠? 그 다음에 재판의 청구 요거 조심하세요. 도급의 하자담보증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건 재판상 청구 또는 재판에 청구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건 답을 보고요. 대시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확정 판결이 됐으면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판력이 생기는 걸 가지고 소제기하면 소각하됩니다. 권리보호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소각하는 권리 얘기인데 지금은 학생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니라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비록 확정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시효 중단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소재기는 인정해 주마. 그리고 또한 기판력이라는 것은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만 기준시해요. 그 이후에 채무자가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소이익을 인정해서 소송을 벌려놓고 주장해라 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부터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소재기는 소외이익이 있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판결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문이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앞에 과 연결해 본다면 소송이 이행소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행소송인데 소멸시효가 임박했어?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정도의 소외이익은 받아주거든요. 그럼 받아서 소를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행 청구권 다시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청구 이의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청구에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행의 소송에 문제가 좀 있으니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이행 소송 말고 이 부분을 새로운 확인 소송으로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으로 그런 의미를 하나 창조해서 그거는 그 따옴표가 쳐있죠 판결문에 그냥 소멸시효 중단용이다. 그렇죠. 얘가 청구했어요. 그것만 확인하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확인 소송을 인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수 의견이 찬성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심각한 반대 의견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법적 근거, 법조문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소송을 재판상 청구 옛날에 소지했었다니까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면 그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냐? 아니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냐? 왜냐하면 확인소송은 권리관계 확인만 되지 사실관계 확인해서 이걸 인정 안 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거기까지는 내년에 이제 1차 딱 붙고 나서 일주일만 딱 놀고 2차 준비할 때, 이건 당연히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김상수 교수가 특강도 한다니까 교수 거 열심히 드세요. 객관식과 주관식은 달라요. 주관식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교수가 쓰는 용어가 나와야 돼, 글자가. 딱 보면 대학교 수업 들었구나. 학원 강의 들었거나 딱 나가라. 여러분들은 다 학원 강의 듣거든요. 여기 몇 명 안 되잖아요. 강의하면서. 근데 딱 보면 대학교 수업 들은 학생은 교수가 쓰는 용어로 써요. 키워드 딱. 그러면 벌써 흡족해요. 그렇게 따놔. 옆으로. 그럼 플러스 10점 내지 20점이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평균이. 그래서 교수 특강 여기 이규 교수, 김상수 교수 있지. 열심히 돼. 녹음해갖고 다니고 잘 들어갖고 요거 나오면 내가 요 말 꼭 써야지. 그런 거 딱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교수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해줘요. 하고 나도 내년에 여러분들
1차 끝나고 나서 2차 때 답안지 쓸 때 그거 좀 지도해 주려고 그래요. 키워드 요거 쓰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동차, 내일 동차 딱 일주일만 쉬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